홀로 지내는 김순자 할머니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당장 수술비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이승학 씨는 딸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빠, 나 폰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PC로 문자하고 있어. 학교에서 부모님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대. 사진 찍어서 보내줘. 이는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 수법으로 가족 및 지인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후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피싱이라고 합니다. 피싱은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낚는다는 뜻으로 프라이빗 데이터와 피싱의 합성어를 의미합니다. 피싱 중에서 전화를 통한 사기를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데 한두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보이스 피싱에 속는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보이스 피싱에 당한 피해 금액이 총 2,353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경각심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의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초보 투자자가 알아둬야 할 투자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첫 번째, 피싱. 피싱을 통한 사기에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2021년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0대, 50대 남성들은 대출을 빙자한 피싱에 취약한 편이었습니다. 기존 대출보다 금리를 낮춰준다거나 대출 금액을 늘려준다는 등의 솔깃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홀린 듯이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자로 온 URL을 클릭하면 금융감독원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이곳에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일체를 입력하라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칭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지인 사칭형입니다. 자녀, 조카, 동생 등 가족을 사칭하기도 하고 회사 동료, 상사 등을 사칭하여 메신저를 보냅니다. 휴대전화가 고장나거나 분실됐다 또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를 대며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여 도움을 청하는데요. 역시 사기범들의 목표는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두 번째, 스미싱. 택배의 배송지가 잘못되었으니 배송지를 정확히 입력해달라는 문자가 왔네요. 하지만 문의하기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내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는 바로 스미싱 금융사기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문자 등을 이용한 스미싱 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세 번째, 파밍. 파밍이란 이용자의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는 범행 수법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떠 있는데요. 정보 유출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이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뱅킹 이용자들은 이용하고 있는 은행을 클릭하여 보안 인증 절차를 진행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명을 클릭하게 되면 가짜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수칙 등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경찰, 금융감독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합니다. 둘째, 메신저, 문자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합니다. 셋째,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합니다. 넷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을 금지합니다. 다섯째,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합니다. 만약 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하셨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송금 및 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신고를 한 다음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식으로 지급정지 같은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는 명의자의 소명을 거친 후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불법 금융 첫 번째, 대포통장 개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어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을 해주거나 자기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것이죠. 또한 단순히 통장 비밀번호와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건 역시 대포통장을 만드는 일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 계좌는 사고 계좌로 100% 거래 정지되고 동시에 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범죄인지 몰랐더라도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통장 사본 혹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달라고 한다면 연락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불법 금융 두 번째, 유사수신 사기 주식 리딩방.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며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은 다 왜 이 모양인지, 사면 빠지고 팔면 오르고 매일매일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도 치고 폭등도 하던데, 그래, 나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누군가 좀 더 좋은 정보를 빨리 알려주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때 한 줄기 빛처럼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있습니다. 제야의 고수들이 투자 초보자를 위해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하고 실제 수백에서 수천 %의 수익률이 기록된 계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형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곳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오픈 채팅방으로 가입을 유인합니다. 이런 것을 보통 주식 리딩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공식적인 투자 자문업에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통 이런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 자문업자와 달리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1대1로 주식투자 상담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리딩방의 약관 및 광고 또한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현혹하는 매력적인 광고 문구가 사실은 심의도 거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주식 교육도 시켜주고 상담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고급 정보를 빌미로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그 비싼 유료 회비를 납부하고 최고급 정보를 받아보아도 주식의 수익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비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교육비, 교재비, 해지 수수료 등을 이유로 들며 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선행매매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먼저 특정 종목을 사놓은 다음 회원들에게 그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를 올려 자신들만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취하는 데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되어 피해자인 회원들도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광고로 포장하고 있지만 유사투자 자문업체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구제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식 리딩방의 추천에 의지하기보다는 직접 공부를 통해 경험과 내공을 쌓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금융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투자를 하긴 해야겠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투자 초보자를 위한 합리적인 투자 방법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짚고 넘어가 봅시다. 주식이나 투자에서 펀드,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빠지지 않는 개념인데요. 펀드는 전문 투자기관이 일반 투자자의 돈을 모아 주식, 채권 등 여러 자산에 알아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한 전자거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장외 증권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한국 종합주가지수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의 대표 주가지수입니다. 초보자의 투자 생활 첫 번째, 공모주 펀드. 공모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하려는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투자 자금을 모으는 절차를 말합니다.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주식 투자를 받는 절차이죠. 그런데 이 공모에 참여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수백 대 1 또는 수천 대 1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 초보자들에게는 직접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기보다는 공모주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모주 펀드란 투자한 자금으로 전문가들이 상장하는 기업의 주가 가치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투자를 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모주 펀드는 그 종류가 채권 혼합형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자금의 약 30% 정도만 주식에 투자하고 70%가량의 자금은 안전한 채권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의 투자 생활 두 번째,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는 지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모방하도록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예컨대 코스피 200 지수가 1% 상승하면 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도 1% 상승하는 식이죠. 따라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에 골고루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믿음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의 투자 생활 세 번째, 글로벌 투자 펀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변동성이 작을까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이 변동성이 작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어서 변동성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각국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이 어려운 일을 초보 투자자들도 글로벌 투자 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손쉽게 해낼 수 있답니다. 글로벌 투자 펀드는 그야말로 고객들이 투자한 자금을 전 세계 주식시장에 철저하게 분산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주식시장에도 골고루 그 주식시장의 비중에 맞춰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누구나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4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정부기관 사칭, 메신저를 통한 지인 사칭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일단 의심하세요. 둘째,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셋째, 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넷째,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마세요. 초보 투자자를 위한 추천 투자 방법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공모주 펀드. 투자한 자금으로 전문가들이 상장하는 기업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 합리적인 투자를 해주는 간접 투자 상품. 둘째, 인덱스 펀드.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모방하도록 만들어진 펀드. 셋째, 글로벌 투자 펀드. 고객들이 투자한 자금을 전 세계 주식시장에 철저하게 분산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을 참고하여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